일단 무주택자라면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큰 자산을 이루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집 한 채를 마련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채를 더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중상급지 이상이 공급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극화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요.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주택자라면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는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중상급지 이상의 매우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다음에는 결국 한 채로는 큰 자산을 이루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큰 자산을 이루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 집 한 채를 마련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한 채를 더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의 초기 재개발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지방 비규제 지역의 상급지 물건 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늘 내가 가진 선택지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더 나은 지역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재개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초기 재개발은 사실은 구역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후화가 많이 된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인데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완전 옛날 빌라, 지금으로 치면은 빨간 벽돌들로 돼 있는 빌라들 이렇게 좀 이미지가 오시죠. 그런 빌라들이 많고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노후도라는 게 있어요. 그 노후도가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은 얘는 대상지가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역이 지정된 것들에 미리 투자를 해놓으시면 사실은 근데 그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초기 재개발은 길기도 하고 위험도 부담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그런 것들이라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규제 지역 같은데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채를 하려면 취득세가 8%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낼 경우에는 사실은 그 8%의 취득세를 내가면서 또 한 채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지금은 지방이 비규제 지역이고 하니까 지방에 아직 덜 오른 좋은 입지에 덜 오른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초기 재개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초기 재개발 물건은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한 채를 더 투자를 해놓는다는 개념인 거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하반기 전세, 매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라고 선을 먼저 긋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이라고 해도 평택이나 양주나 이천 이런 곳들은 미분양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중상급지 이상이 공급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요 지역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기사를 좀 보니까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플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봐도 전세 매물은 진짜 가파르게 줄고 있고요. 서울이 제일 심해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한 비율이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매물이 줄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또 늘어나고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또 증가할 테니까 그럼 또 월세도 오르겠죠. 일단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 매매가를 또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매매가가 탄력을 받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공급이 부족해서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전세도 또 없어서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더 오르는데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상황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상황일까 봐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의 공급에 대한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를 조금 늘려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지난 9월 7일 정부 정책 발표 때도 느꼈지만 뾰족한 수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서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톡방 여러 곳에서도 이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찌라시가 좀 돌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이미 발표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담대를 6억에서 4억으로 제한하고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마포구나 성동구, 강동구 이런 곳들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곳들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있더라고요. 공공주택 등에 대한 공급 이야기는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공급 신호를 줄지는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톡방에 도는 찌라시라서 확인해 바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 양극화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본주의하에서 수요가 높은 대상의 가격과 가치가 오르는 것을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아니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건가 싶을 거거든요. 어떻게 막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사나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오고 현타가 오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현금을 많이 주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3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억대의 집이 20억대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은 돈을 좀 더하고 대출을 좀 더 더하고 해서 30억짜리 집을 사는 거고요. 20억짜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9억 10억 하던 집이 13억 14억 이렇게 오르면 그거 팔아서 이것저것 더해서 더 좋은 자산으로 더 큰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큐에 막 20억씩 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새 끼고 사는 것도 주된 방법이에요. 10억대의 집을 8, 9억 전세 끼고 매수하는 식인 거죠. 그렇게 일단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진 집이 오르는 동안 내 집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 다른 집도 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상급지는 더 오르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집의 가치가 제각각 그 가치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르지 않고 꼭 가격과 가치가 다르게 가거나 가격이 가치에 비해 조금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단지가 내 단지보다 상급지라서 가치의 순서로 보면 저게 먼저 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거가 먼저 오르는 시기가 오기도 하거든요. 상승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2022년도에 하락장일 때 서울이 막 20, 30%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광진구의 대장인 광장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하고 잠실의 엘리트라고 부르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데 가격이 비슷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광장힐스테이트가 더 비싼 시기도 잠깐 있었죠. 형과 아우가 막 뒤바뀌어요.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광장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광장힐스테이트도 광진구 대장이니까 너무 좋은 단지지만 잠실에 비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 집인 광장힐스테이트를 팔고 그 돈으로 잠실 엘리트를 가야죠. 그럼 상급지로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럼 상급지로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나 싶은데 제가 겪어보니까 저보다 선배 세대의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무주택자는 그런 기회를 고민할 자산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주택의 포지션에서 내가 가진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일단 무주택의 포지션을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산이 있어야 상승이건 하락이건 파도를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라고 이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을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공부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종잣돈도 계속 모으시면서 내 집 마련이건 투자건 내 자산을 만들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한국 부동산의 변화 및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부동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망이라는 거창한 예측을 할 깜냥도 안 됩니다만 원체 변화무쌍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부동산 전망이라고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맞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못 맞출 거 전망을 하지 않고 주로 대응을 잘하자는 주의입니다. 전망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을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소견을 드려야 한다면 빤히 보이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더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 당장 딱히 마땅한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지난 상승장과 이번 상승 흐름 시장에서 오를 놈이 더 오른다는 것을 대중이 2번이나 목격했다는 것,
정부 규제로 여러 채의 자산을 소유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다주택이 어려우니까 전세 공급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거기에 통화량도 증가하고 화폐 가치도 하락한다는 거. 미래의 일이니까 정답은 모르지만 대충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일시적 보합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오른 지역들이 너무 과열되기도 했으니까 일정 부분 쉬어갈 타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